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진행을 맡은 계명대학교 교수 정우명입니다. 제8회 대구사진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심상용입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로 어려운 중에도 이번 심포지움에 기꺼이 함께해 주신 발제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대구사진 비엔날레 개막에 앞서 이번 심포지움은 그 주제를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지오그래피, 포스트 비엔날레로 정했습니다. 발제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공연 영상 강좌학부 이경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술사 미술비평가이신 고동연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사진미디어과 정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예술대학교 사진영상 미디어 전공 서진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8회 대구사진 비엔날레 포토월 프로젝트 기획자 장용근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사진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을 한 몇 년 전에 제가 글을 기고한 것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을 같이 해보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컨템포러리 아트는 이론적으로 형성되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저는 2000년에 프랑스에서 들어와서 그동안에 한 3번 정도를 자료 때문에 프랑스를 갔는데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이 변했나 싶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관점은 작가들보다도 한참 뒤에 만들어집니다. 작가들은 그 감각으로 이론도 없는 걸 가지고 띱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비평가는 작가의 밑이 있어야 돼. 스포트하는 사람이지 이론을 가지고 이게 따라와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제가 20년 넘게 이 사진계에 있으면서 이 닥정근 그 개처럼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논의란 게 없어요. 2000년대 초에 인덱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번역을 하고 이것으로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모든 내용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입견 바깥에 있는 것인데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 내가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서도 이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하는 또 제가 이 책이 벌써 20년 전에 번역을 해서 하고 이 상당히 도민고 박대가 같은 우리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초에 나왔고 그 이후에 2005년부터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화돼서 이론들이 좀 재체계화됐습니다. 소위 중성사진에 관계되는 것들이 이제 2015년에 갔는데 그때 조금 평정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작가들이 먼저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비평가들이 작가들을 가지고 이제 이론을 만들죠. 만들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제서 관객이 이해합니다. 박수라고. 제가 오늘 이 발제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오니까 30분이나 되네요. 그래서 몸이 좀 걸려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시계를 자꾸 보니까 내가 좀 그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의 문제는 도저히 예술도 같지도 않은데도 갤러리에 붙어있고 엄청난 관객으로 이게 거리가 되는데 그 안에는 예술적 가치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것들이죠. 토마스 루프의 사진에 실제 2억 3억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원에서도 실제 샀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중과의 관계의 괴리는 이 이론적으로 제가 한 20년 해보니까 적어도 시간이 한 20년 정도 걸려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사진들은 수수께끼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 아니다는 사실을 이론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사진예술을 기고한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외국 큐레이터가 우리가 이제
장미 그 뷰스트만트라는 작가와 또 다른 작가들이 우리보다 또 다른, 우리하고 좀 또 다른데, 소위 우리는 유형학적 사진을 이제 최첨단 트렌드로서 소개를 해서 기획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큐레이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세미나를 했는데, 이 큐레이터가 끝에서 이제 하는 말이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유형학적으로 보는 시각적인 관점에 너무나 이 형식적인 데 바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거. 중성 사진이 무엇이며, 유형학적 사진이니까 시리즈로 찍어서 유형학적인 도감을 찍으면 되는 것이 한마디로 시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예술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오늘 첫 번째 문제는 결정적 순간 패러다임의 파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물론 절판이 됐었겠지만 더 이상 해석이 안 되는 작품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일상에 관계되고, 소위 이론적으로 말해서 무비의 파토스입니다. 우리가 파토스라는 것은 감동입니다. 그런 이 감동이 작가가 감동을 해서 시시콜콜한 것을 재현하는 경우도 있지만도 그것을 보는 관객도 감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동에 되는 매개물이 사진적 사실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의미의 파토스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또 하나 이것을 잊게 된 역사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가 뭐라는 이야기들 결정적 순간이 없습니다. 자, 매체가 발달하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화가들은 더 이상 그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뺏어갔어요. 누가? 사진가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게할 리트가 말하듯이 이미 그릴 대상이 없는 거야, 화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그러다가 이제 반세기가 지나서 1970년대 정도 가면은 사진가가 더 이상 찍을 게 없습니다. 왜? 이 매체 지상파들이 생존기가 시작하고, 이러다가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인스타그램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작가가 찍을 게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걸 뭘 전시를 합니까? 쉽게 말해서 찍는 대상의 변화는 고양이와 쥐처럼 지금도 변하고 있는데 맨 앞에 작가가 깃발을 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20년 전에 제가 번역한 이 책이 실질적으로 가면 20세기 2000년대 그때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들의 그 패러다임의 파괴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이 현대 사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필립 듀바의 그 사진적 행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체 작동자의 관점에서 사진은 특별하게 다르게 이해된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주체 작동자는 번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찍기 전에 바로 그 순간에 느꼈던 형익상적인 존재로 투기시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필립 듀바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진은 그 사진이 있게 된 원인적인 것을 모르고서는 수수께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이론가들은 더 이상 장면을 해석하거나 이런 의미 부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작가의 의도를 한마디로 말해서 작가론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보고 관객이 호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오늘날 사진들이 너무 드라이하다, 저게 무슨 예술일까 하지만 그 대상은 누구나 같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특히 2007년에 번역 나왔던 부아베르라는 작가가 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왔지만 이 책에서는 관객이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우리가 일상의 시시콜콜한 것도 하나의 음유 시인이 던지는 하나의 시적인 문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내가 번역하고 왜 못하느냐, 너무 가독성이 어렵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제발 요약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적으로 이야기해서 오늘날 사진은 이 현대 사진은 현대 예술로 완전히 통합되었고 반세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화됐고,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모더니즘 끝나고 더 이상 모더니즘이 없는 듯 싶으지만,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하지만 예술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감각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말고 제가 번역한 그 책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냐면 수정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형식주의의 그 기본적인 것은 감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결정적 순간의 파괴라는 것은 더 이상 매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결정적 사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동현 박사님으로부터
비엔날레와 장소성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해관해서 더 들어가겠습니다. 비엔날레와 장소성의 문제는 굉장히 지금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엔날레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행사이죠. 네. 따라서 관객은 물론이거니와 참여 작가가 직접 방문을 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특히 큰 비엔날레들은 그런 것을 기본적인 전시 기획의 과정으로 상정합니다. 그런데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특히 관객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인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루트이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엔날레와 장소성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비엔날레의 장소성이 변할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비엔날레가 바뀔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한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보건정책 때문에 베니스 비엔날레 비롯해서 다큐멘터리와 같은 유럽의 주요 국제 행사들이 일단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아예 리버풀 비엔날레는 아웃도어로 열리기도 합니다. 옥외에서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는 않지만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 보건정책의 측면에서요. 문화관광과 연관해서는 아마 이 논문은 이 발제는 논문까지는 아니고 발제는 문화 정책적 측면이 강할 텐데 베니스 비엔날레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관광주의랑 연관되어 있죠. 지역 경제가 비엔날레를 특히 국제적인 비엔날레를 통해서 큰 이득을 봤고 굉장히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독립적인 경제와 연관해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발달과 연관해서 온라인 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온라인 전시를 실제로 감각했고 학교들이 대학교 이제 졸업 전시 이런 거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이제 비판 아닌 비판도 굉장히 많았죠. 예.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디지털화와 연관해서 많이 얘기하지는 않을 것. 비엔날레가 충분히 장소성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에 대한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장소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최근에 비엔날레들, 유명한 국제 비엔날레들이 장소성과 연관된 전략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이것이 두 번째 챕터가 될 거고요. 근데 세 번째 챕터는 도리안 마시와 그다음에 김종기 선생님, 국현에 있는 김종기 선생님이 하신 짧은 인용을 제목으로 두고 제가 부산 비엔날레를 보면서 느낀 것 그리고 어떤 특이한 장소성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성에 대한 불만입니다. 첫 번째, 비엔날레가 무엇이죠?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와 도큐멘터가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요. 다시 말해서 현대적 의미에서 비엔날레, 19세기의 제국주의, 좀 센 말을 사용하면 조금 덜 센 말을 사용하면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국제교류 행사이죠. 그래서 만국박람회랑 되게 비슷합니다. 국가 간을 중시하고 일종의 테마파크 같고요.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서구문화적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탐방하는 것이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해서 주요한 비엔날레의 기능이자 역할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일은요.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다큐멘터리는 많이 아마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가 품고 있는 서구 중심적인 문화에 대한 생각이 비엔날레의 장소성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었죠. 1990년대 중반에 굉장히 중국이 베니스 비엔날레를 공략하죠. 자연스럽게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가장 중국과 이태리가 되게 친밀한 나라고 일대 양호인가요? 예. 시진핑님께서 하시는 그 프로젝트에 유일하게 가장 먼저 참여한 이태리가 어떤 지경에 이르는지 우리가 작년에 목격했기 때문에 전 이걸 보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하여간
무슨 얘기냐면 전략적으로 중국은 세계 미술계에 진출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베네스 비엔날레에 사용했고요. 그런데 아주 무식하진 않고 약간 세련되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정말 베네스 비엔날레는 서구 중심적인 것이야 라는 걸 더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포장하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장소성은 축약적이고 유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형화된 것을 베니스에 가져가야 전 세계 미술계에 통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만들어진 중국관이 제일 압권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넓고요. 되게 크고요. 무협지에 나오는 거의 실은 중국의 건축 양식을 빌리고 있지만 굉장히 22세기쯤 되는 거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국적인 스케일과 이런 것으로 압도하는 그러한 국가관입니다. 이건 2018년인데요. 너무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2018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목이 굉장히 좀 중의적이었죠. 우리는 되게 재밌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 이제 이런 제목을 이어졌는데 그때 베네스 비엔날레 중국과는 흡사 포켓몬고를 중국의 관광지랑 결합시킨 그래가지고 되게 서양 애들이 이게 어떻게 무슨 뜻인 줄 알겠는데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많이 관심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 베니스의 관광 유적지를 그러니까 장소성, 다시 말해서 암울한 역사적, 자기 성찰적인 장소성을 회복하는 것도 장소성을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또 하나는 아예 장소성을 보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성이 아니라 물론 전자의 애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아예 장소성을 억압된 장소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매니페스타, 주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중심의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는 매니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적어도 유럽과 연관된 친화적인 공간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노마딕 비엔날레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또한 관점이 있죠. 네덜란드 특유의 자유주의적인 굉장히 진보적인 관점에 의거해서 노동, 막시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주제로 많이 다루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유롭게 다양한 도시를 움직이는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여기서 했던 전시 중에 여기서 점점 네트워크의 개념을 많이 강조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국제교류라는 게 결국은 단순히 좋은 문화적 차이와 같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은 표면적 현상 너머에 어떻게 전 세계적인 문화와 경제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거기서 억압의 관계가 드러나는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아이펑이라는 중국 작가가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천을 다 해다가 네덜란드의 매니페스타에다 하면은 재봉틀을 두고 관객들이 그 천으로 실제로 이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관객과 중국의 관객이 선호하는 노동을 소리로 녹음을 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은 실질적인 국제교류라는 건 서로 인식하고 서로 네트워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하이 비엔날레랑 상하이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타이파이 비엔날레랑 이제 협업을 하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만 중심으로 상하이 비엔날레랑 결합함으로써 일종의 중국 내에 약간 자유주의적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영혼 속에서 요새는 네트워크에서 하는 비엔날레도 되게 유행이거든요. 아까 심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훨씬 더 오랫동안 이제 기관들이 서로 연구하면서 장소성이 어떤 물리적인 한 장소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나 전체 세계가 돌아가는 구조를 드러낸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도리안 맛인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이제 돌아가시고 유명한 장소성 이론가인데 오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장소성은 그 장소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한테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서사도 대부분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
장소는 장소 밖에 사람들이 언제나 만들어냈고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수많은 서사들이 만들어졌지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희생당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민속촌 생각을 해보면 그 장소에 오래 계신 분들이 그 지역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은 그 역사, 그 지역의 역사를 컨트롤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네트워크 개념이 되게 중시되고 또 착한 의미에서 김중기 선생님이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장소 위주였던 실천을 하면서 진짜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제가 기억을 하는 것으로는 안양공공미술제에서 이제 지역민들한테 도시락 배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엔날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장소성의 실천이라는 건 굉장히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인 예로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앞에서 이경일 교수님 그리고 고동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어쩌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제 맥락화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어떤 미학적 관점 이런 거보다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좀 더 흥미롭게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요, 과학적 무의식, 시간 이미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구 사진 비엔날레라는 카테고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진은 디지털 네트워크와 모바일 기반 테크놀로지 환경을 토대로 하면서도 정교한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이미지의 내재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는 우리가 사진의 미학이나 예술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소통하는 사진 방식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폰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등등등 우리는 이미 많이 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10년대 이후에 나타난 기존 사진과 구별되는 매체 융합적 속성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이루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자의 많은 양태들은 가상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물질적 플랫폼의 경계를 무화하고 전통적인 사진 개념을 초월한 다양한 버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오늘날의 불균등한 접속들, 어떻게 보면 경제 불균형, 그리고 디지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계층 등등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디지털 네트워크 중심의 삶은 문화정치 정치 경제가 접목된 글로벌 로컬 혼종의 국제적 테크노스케이프를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형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내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이 안에 인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은 이러한 불균등한 접속과 혼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일상화된 카메라와 사진 이미지 중심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어쩌면 많은 것을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심포지엄도 사실은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다 녹화하고 있는 방식은 이러한 카메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 발표는 이러한 감염병 사태가 야기한 사진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으로부터 사진의 내재적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한 발표의 전개는 사진 매체를 둘러싼 역학의 재점검,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사진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를 통해 이 사진 매체를 둘러싼 역학의 재점검은 저는 광학적 무의식이라는 발터 베냐민이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발터 베냐민은 저희 유명한 기계복제 시대 예술작품 논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사진의 발명이 예술 전반의 본질을 변모시켰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미지 공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경규 교수님 많이 말씀해 주셨던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 예언적인 이야기 중에서 요 내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각적 충격,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하는 촉각적 경험. 어떠한 사진의 인식은 프레임 내부에 고정되는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간이 시간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되는 걸 우리가 시간이라고 그러고 멈춰있는 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순간적 사실이 시간을 대체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의 시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탈신체화된 감각을 느끼게 해주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광학적 무의식,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 무의식적 이펙트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사진은 자기지시적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월드 픽처, 그러니까 세계상이라고 말하는 하이데거가 얘기한 우리는 모두 세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 안에, 세계 이미지 안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 내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프레임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어쩌면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세계는 프레임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트릴 거냐? 베냐민은 아째의 사진 예술을 가지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처럼 모든 게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정치적으로 훈련된 시각의 하나의 장, 낯익어 보이는 모든 것이 세부적인 것의 조명을 위해서 탈락되는 그런 장이란 중요성을 부여한다. 매우 낯선 장면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낯설음과 뭔가 특별하게 다른 장면에서 소외되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회화된 시각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프레임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낯설음 소외 감각 또한 이미지에 자기 지시적인 시공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전히 세계는 프레임 내부에 존재한다. 베냐민 시대에 생각하거나 베냐민 시대 1950년대 이전의 사진으로 구현한 세계는 여전히 프레임 속에 갇혀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마샬 맥루한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미디어와 만나는 순간은 자유의 순간이며 우리의 감각에 누시어진 일상적 혐오랑 무감각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보다 저는 미디어 환경과 생체적 감각의 문제를 이 사람이 제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미지 수용자의 감각 기관이 되어버린 전자미디어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어는 곧 우리의 신체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자미디어의 편만성은 이미지의 자기지시적 감각, 어떻게 보면 따라서 사진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대각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로 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것, 그리고 비가시적인 것, 그리고 비가시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광학적인 무의식의 영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량이 발현된다면 감염병 사태 이후에 대구사진 비엔날레 또한 시간의 내면을 반추할 수 있는 사진 전시 플랫폼으로서 방향성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진은 전통적인 매체의 경계를 넘어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구사진 비엔날레의 미래적 가능성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이미지를 담보하는 사진적 활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구사진 비엔날레를 지역과 세계가 상호 연결된 열린 내부의 공간으로 재맥락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원학은 저희가 현실감은 강하게 느껴지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시에서 이제 보고 계시구나. 미디어 유학적인 측면이 많이 달리게 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